들으신 것처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 2위 쟁탈전이 뜨겁습니다. 이 보수 진영 후보들의 지지세가 계속해서 저조한 가운데 황교안 등판론도 더욱 힘을 얻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정치권과 관련된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 독주 체제입니다. 이대문이란 말이 있죠. 이대로 가면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문재인 대세론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1등인 거는 분명한데 이 대세론이라는 게 역대 선거에서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었어요. 예컨대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선거 때 이해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 30% 선이 아니라 4년 동안 거의 50%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압도적인 대세를 유지했죠. 그러나 막판에 이제 두세 달 만에 그게 꺾이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자리를 내줬는데 그런 대세론이라는 게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번 대선이 과연 이제 1대1 구도 소위 말해서 보수와 진보의 1대1 구도로 갈 경우에는 여론조사상도 압도적인 우세가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이게 다자 구도가 될 경우에 그 87년처럼 1로 3김 체제처럼 오히려 보수 진영이 단일화되고 또 진보 진영이 야권이 후보가 분열될 경우에는 또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번 대선의 경우는 이제 조기 대선이 만일에 치러진다면 탄핵 인용돼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시간이 짧다는 게 굉장히 큰 변수고요. 또 지금 경제 위기가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바 굉장히 크고 북한 변수도 굉장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 정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세론이 그대로 유지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네. 반 전 총장 불출마 이후에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두 사람은 친노 적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의 경쟁이 앞으로 어떤 구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앞서 뭐 문재인 대세론이 얼만큼 갈 것이냐 아까 질문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대세론이 넘어야 될 첫 번째 고비가 안희정 충남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반기문 전 총장의 낙마 이후에 지지율 상승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져 보입니다. 뭐 물론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디디고 있었던 저 지역적 기반이 이 충청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청 대망론이 이번에 또 다시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우려들이 아마 다시 또 우리 충청이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시선이 옮겨가면서 그런 식으로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옮겨가는 측면도 분명히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금 보이고 있는 아주 유연한 행보입니다. 예를 들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그 기존의 그 당의 여론과는 달리 상당히 사드 배치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 그리고 또 하나는 대연정이죠. 대연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급기야는 지금 새누리당과도 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럼 물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에 휩싸여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중도 나아가서는 합리적 보수 세력들에게 상당히 다가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그 국민 참여 경선 형태로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일종의 중도나 보수의 이런 지지자들까지 만약에 다 뛰어들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돌풍도 예상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아직까지 대세론에 안주하고 마음의 끈을 놓기에는 좀 이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차 교수님께서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을 이제 언급하셨는데 대연정 이것 때문에 좀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어떻게 바뀔지도 좀 관심이고요. 저도 대연정 얘기를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뭐 정치공학적 의도를 떠나서라도 우리나라 헌법이 과연 대연정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거라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고 그것은 어떤 특정 정당에서 선거 과정에 연합을 할 수 있지만 그 집권을 연정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아직 상정이 안 돼 있고요. 경험도 없고. 두 번째는 그 연정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그게 이제 안희정 지사는 협치 개념으로 쓰는 것 같은데 협치와 연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그 연정을 하려면 우리나라 헌법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지금 87년 헌법을 개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밑바탕을 그리지 않는 상태에서 연정을 논하게 되면 많은 오해를 본의 아니게 불러올 수 있고
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일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 대연정이라는 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 번째, 저는 안희정 지사가 저랑 같은 연배입니다. 저랑 같이 대학을 다니고 그랬는데 왜 그런 정치공학적 얘기를 하지 말고 오히려 시대 정신에 좀 더 천착하고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그런 가치를 이제 정치를 벗어나가지고 좀 21세기적인 시대, 과거의 386이라고 불렀던, 지금은 이제 뭐 50대가 됐지만 과거에는 신세대라고 그랬는데 그런 과거의 신세대들이 원했던 그런 정치에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연정하면 왠지 공학적인 냄새가 나고 또 아까 우리 차 교수님 얘기하셨지만은 보수 중도표를 겨냥한 어떤 끌어들이기 전략적 냄새가 물씬 풍기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에게 이것이 과연 그 득표에 또 장기적 레이스를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될지 좀 약간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연정 얘기한 것이. 지지율을 보면 상위권의 야권 후보들이 지금 포진해 있고요.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는 대권 주자들이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누리당은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황 권한대행이 지금 뭔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관망하는 듯한 자세거든요. 어떤 속내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속내는 지금 한가위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왜 뜬금없이 한가위냐면 한가위 때 그런 말 쓰잖아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이야기 쓰잖아요. 지금 이제 이 본인이 지금 결심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지지와 관심을 끌어내고 그리고 또 상당히 또 지금 그 관료들도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이 과도 체제가 갖고 있는 그런 속성상 관료들도 말 안 듣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 장악력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입장에서는 이거 굳이 이렇게 빨리 결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좀 더 상황을 즐기면서 이 자신의 진로를 타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금 거취를 표명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김치국 마시기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뭐 지금 그 상당히 아마 많이 앞으로 향후 지지율을 지켜보겠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래 거부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출마하기에는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물러났을 때의 가지는 그 대응 체제가 가지는 국정의 공백과 혼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에 법무장관 총리로서 단 하루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론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결단하기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무성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의 입장 번복 가능성을 또 내비쳤습니다. 뭐 물론 정치인들이 여론에 따라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뭐 어떻게 번복할까요, 이건? 옛날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대선에서 92년에 지고 이제 영국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갔다가 한 1년 반인가 있다가 되돌아와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무성 전 대표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한 지가 불과 이제 뭐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 출마 선언을 그렇게 번복할 수 있다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우선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고 그러나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찌부터 바른정당을 이제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반기문 전 총장의 영입을 염두에 두고 했다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이 저렇게 불출마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오도갈 데 없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점은 이 바른정당의 지금 후보가 유승민 후보하고 남경필 지사인데 이 말하자면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가 아니라 그 불출마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념적 정체성 문제 아니었습니까? 반반 선생이라 그러면서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하던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바른정당이 과연 진보적 정당인지 보수적 정당인지 약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지사의 그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정체성 문제가 연관돼 있고 거기에다가 또 오세훈 시장이나 김무성 전 대표가 그 출마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 두 분은 대안이 안 된다. 이런 거를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참 바른정당의 앞날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은 오늘 대선 기획단 출범하고 이제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네. 모양새인데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지율이 뭐 딱히 이렇게 반격하는 모습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도 뭐 사실 뭐 이 지금 제가 이 답변을 고민을 해봤는데 예. 저도 별 뾰족한 답변은 솔직히 별로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반기문 전 그 유엔 사무총장이 낙마하고 난 뒤에 반사적 이익을 상당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많이 받을 거로 봤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반기문 전 총장이 낙마하고 나고 이번 그 대선은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 자신과 문재인 전 대표의 양자 대결이 될 거라고 강하게 외치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측이 딱 들어맞은 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의 또 반등의 계기를 어떤 식으로는 잡아야 될 측면이 있는데 본인은 지금 생각했을 때 이 그 문재인 전 대표하고 양자 구도만 만든다고 한다면 그 양자 구도가 된다는 건 소위 말해서 보수 후보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보수층에 지금 상당히 보내는 메시지가 강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보수층들이 나가서 이번에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하고 그 전부 다 나한테 밀어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의 이미지도 갖고 가고 그리고 지금 보수가 이 대선을 포기했을 때 아무래도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에게 가는 지지보다는 아무래도 안철수 중도를 아우르고 있는 나한테 주는 것이 안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선이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될 때 예. 보수가 후보를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뭐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 뭐 지금 그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도지사가 포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대선 구도가 본격적으로 3파전이 갔을 때 막판에 안철수 전 대표가 예를 들면 보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것이 성공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그 대선의 이 결과는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될 정도로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갈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신이 디디고 있는 지역 기반의 호남이지 않습니까? 과연 호남 민심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지켜봐야 될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또 이제 손학규 전 대표와 정운찬 총리까지 이제 영입을 좀 공을 들이고 있죠.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 경선에서 붙게 될 텐데 지지율 판세는 좀 어떻게 예상이 그러니까 되고 손학규, 계십니까? 예. 정운찬 두 분을 영입한다는 자체가 예. 그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같이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승리하는 그를 상정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안철수 후보는 전 대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봐요. 하나는 본인이 호남을 지금 문재인 전 대표에게 압도적 우세나 비등한 우세를 대지율을 못 받는 게 호남에서 압도적 우세를 못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의당은 호남당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도 본인이 과연 그러면은 진보의 적통 세력이냐, 적통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정운찬 보고 누가 진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이런 속에서 보세요. 저는 제가 안철수 대표의 참모라면 저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뭘 주장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4차 산업혁명을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 진보에 따른 하나의 트렌드지 그게 우리나라의 갈 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큰 틀인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친노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과거의 프레임이 벗어나서 좀 더 미래지향지고 21세기적인 큰 담론들을 제시하면 저는 그 호남이라든지 진보라든지 이런 틀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하지 않고 또 어떤 면에 보면은 외교라든지 안보적 측면에 대해서 본인이 불분명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사드도 요즘 들어와서는 사드를 불가피성을 인용하는 듯 하면서도 그러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드는 불가피하다. 라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뭐 보수 진영이라든지 또 안보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의 표를 이렇게 견인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말로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런 손학규, 정운찬, 안철수 이 세 분이 경쟁을 하면 주목을 끌 거는 분명하지만 네. 예. 그것이 과연 그 반문재인 세력 전체를 담아내는 그릇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좀 더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새누리당 이제 새로운 당명이랑 로고 결정한다고 하던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명에는 일단은 보수 명시되고 그 당 로고 보니까 태극기를 연상하기는 어떤 문양을 넣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름 바꾸면 좀 마음 돌린 보수층 결집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저 국정농단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한골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하나의 발버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박근혜 대통령과의 또 이제 차별화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당명이나 당 로고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2012년 초에 다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색깔 지우기에 나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최순실 씨가 최서원으로 개명을 했지만 국민들 중에 최서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최순실은 최순실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도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바꿔지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아주 좀 매몰찬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저는 뭐 그러한 부분들도 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결국은 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당명과 로고 바꾸는 거는 뭐 저도 뭐 하여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과연 이 지금 이제 앞으로 해나갈 정치에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에서 정강 정책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할 수 있는 뭡니까 국민 행복이라든지 창조라는 단어를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새누리당이 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보수라는 단어를 그 당명에 집어넣는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보수는요, 사실은 지금은 마치 새누리당이 보수, 민주당은 진보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뭐 박순천 여사나 조병옥 박사나 또 누구면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그 민주당이 다 보수 정당이었습니다. 다만 보수라는 말을 안 썼을 뿐이죠. 진보는 민주노동당이나 뭐 이런 데 썼지 그렇게 안 썼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가치를 제대로 논쟁을 벌인 적이 없어요. 한국적 보수가 뭐냐? 차라리 이럴 때에 새누리당이 보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보수의 힘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의 힘이라는 이름을 정면으로 내걸고 오히려 논쟁을 촉발시키는 것이 본인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거면서도 본인들의 지지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이름만 바꾼다고 최순실이 최서연 바꾸는 거 똑같지 않느냐. 근데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우리나라에서 당명 제일 자주 바꾼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름을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이게 뭐 헷갈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했는데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자기의 이제 한골 탈퇴의 하나의 상징이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적통으로서 보수의 정통 보수로서 논쟁을 갖고 그 중심에 서면 그건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